네, 예고 나간 대로 첫 번째 이슈 분석 시간에는 우리 이동수 센터장 모시고 우리 그 글로벌 어떤 유럽 특히 재정위기가 향후 어떻게 좀 전개될지, 특히 이제 그 FOMC라든가 ECB 정책회의라든가 네. 이런 굵직굵직한 이벤트가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될지 좀 이동수 센터장께 직접 여쭤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자, 센터장님, 예. 뭐 지난번 인터뷰 때 ECB 얘기를 좀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스페인을 유로존에서 방치할 수는 없다. 결국은 무언가 결단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바로 이제 ECB가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자, 먼저 이제 그 ECB 얘기하기 이전에 FOMC 앞두고 지난밤 뉴욕 증시도 뭐 관망세였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은 이제 QE3 언제냐, 그 형태는 어떨 것이냐,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좀 한번 좀 짚어주시죠. 우선 내일 새벽이면 이제 8월 FOMC 네. 회의 결과가 네. 나오죠.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최근에 미국 경제도 성장률은 둔화되고 또 인플레 압력은 꽤 또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QE3 가능성은 뭐 상당히 높다라는 게 이제 네. 저희도 입장이고 또 컨센서스도 그런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시기가 문제인 것 같은데요. 시기와 관련해서는 이제 경제 지표하고의 결국 연관성을 좀 봐야겠는데요. 경제 지표들이 특히 이제 지난주 발표된 2분기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1.5% 정도 성장을 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어찌 보면 굉장히 둔화되는 것 같지만 또 한편에서는 아직 침체라고 진단하기엔 좀 어려운 부분도 있죠. 그래서 그 아직까지 경제 지표들이 뚜렷하게 QE3를 할 만한 지금 그 모멘텀을 정확하게 주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그 페드의 입장에서는 경제 지표들을 뭐 이번 주에 또 그 고용 지표도 나오게 되고요. 맞아요. 그래서 한 달간 정도는 더 지켜볼 가능성이 이제 높아 보이고요. 따라서 지난 2010년도에 그 2차 양적 완화를 할 때 그 버냉키 의장이 소위 그때 당시 그 당시에 이제 그 컨퍼런스 회의에서 이제 잭슨홀 연설에서 죄송합니다. 잭슨홀 연설에서 이제 QE2 가능성을 내비쳤고요. 그리고 그 바로 이어진 이제 그 FOMC 회의에서 이제 실제 그 QE2를 이제 단행을 했는데요. 이번에도 아마 8월 31일이 이제 그 잭슨홀 연설이 있습니다. 아마 거기서 그 QE3 가능성을 이제 언급하기 시작할 것 같고, 그리고 9월 달에 이제 실제적인 QE3를 단행할 걸로 그렇게 네. 봅니다. 그래서 조금은 좀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컨센서스가 이 3차 양적 완화를 하는 분위기 쪽으로 가는데 그것이 시기에 대한 문제라는 거네. 이번 예, 문제는 약간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연기될 가능성에 대해서 많이들 언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유럽은 어떨까요? 사실 그 미국보다는 유럽에서 조금 더 공격적이고 그러니까요. 적극적으로 나오지 예, 예.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데 어느 정도의 기대감을 가지면 되겠습니까? 시급하죠, 유럽이. 네. 예, 사실 뭐 시장이 그 모두에 말씀하셨지만 지난주 목요일부터 해서 한 그러니까요. 9일까지 올라간 이유는 그 ECB의 드라기 총재가 기본적으로 입장을 확 바꿨기 때문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모든 걸 다 하겠다. 입장을 바꿨다는 거는 그동안은 채권 시장 개입은 EU 조약 때문에 어렵다라는 입장을 취하다가 이제 그 스페인 국채 금리가 7% 중반을 넘어서면서 이제는 나서야겠다라고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우리 시간으로 금요일 날 확인하게 될 그 ECB의 통화정책 회의에서 그럼 어떤 것을 보여줄 것이냐 그게 문제인데요. 우선 금리 인하를 한번 할 또 가능성이 있겠죠. 근데 네네. 예, 금리 인하는 사실 그 유로존의 지금 기준금리가 0.75%인데요. 지난달에 금리를 인하했고, 근데 사실 금리를 인하해도 정책 효과는 거의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번에는 아마 제 생각에는 금리를 인하하는 것은 그다지 효과가 없고, 그래서 효과가요? 내리지 않을 네.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이고요. 네. 오히려 이제 채권 시장에 어떻게 개입하느냐. 그거에 이제 핵심이죠. 그것이 이제 핵심이죠. 네. 그래서 지금 나오는 안들은 그 유럽 그 재정안정기금 EFSF를 통해서 그 채권 시장에 개입하는 것, 그리고 채권 매입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것. 적어도 그 채권 시장에 직접 개입해서 채권 매입 프로그램을 실행해야만 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 정도면 조금 그 유럽의 그 리스크 있는 국가들의 그 채권의 리스크 프리미엄이 좀 낮아질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요. 전체적으로 보면 금리 인하만 만약에 그친다면 시장은 상당히 실망할 것이고, 네. 그리고 양적 완화를 실제로 구체적으로 실행을 하느냐 여부를 아마
보셔야 그러니까요. 될것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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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그 뭐든지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다 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말이 더 커졌는지 나를 따르라고 했다며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나를 근데 따르라? 네, 뭐 입에서부터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기대감이 워낙 큰 것 같습니다. 약간 좀 오버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중앙은행 총재가 나를 따르라. 웃깁니다. 정말 웃긴가요? 네, 사실 좀 오바다. 뭐 사실은 기존의 ECB 스탠스하고는 완전히 다른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건데, 뭐 지적하신 대로 그게 좀 어느 정도 효과를 나타낼지 이게마저도 또 이제 잘 말을 안 들으면 또 다시 또 새로운 프로그램을 또 한번 또 구상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사실 스페인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뭐 7% 중반으로 훅 뛰었다가 다시 이제 6%, 7% 아래로 떨어졌는데 여전히 이제 불안하다 이렇게 좀 불안한 예, 예. 흐름이거든요. 예. 여전히 뭐 사실 이제 안정됐다 이렇게 보는 사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예. 자, ECB가 좀 뭔가 움직이면 실제로 구체화되면 프로그램이 좀 진짜 기존의 상황과 달리 좀 많이 안정될까요? 금융시장, 주식시장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ECB가 이제 무엇이든지 하겠다라고 나온 그 이유는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그 스페인과 같은 위기 국가의 국채 금리를 떨어뜨리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거죠. 네. 그것을 떨어뜨리지 않고서는 이 통화 정책이 제대로 그 메커니즘이 전달되는 그런 경로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더 큰 부분은 이제 그걸 통해서 결국은 유로화를 방어하겠다는 것인데요. 결국은 그 스페인 국채 시장을 안정시키지 않고서는 저 멀리까지 보면 유로화도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위험성을 지금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중앙은행이 개입을 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시적인 안정 가능성은 뭐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본질적으로 변화되는 것은 아니지만 채권 시장에 개입해서 채권 금리를 좀 낮춰주는 정도의 역할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다만 스페인은 여전히 실업률이 25%를 넘고 그다음에 지방 정부의 파산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스페인 문제에는 여전히 그 시장의 좀 불안 요인으로 계속 작용을 할 거라고 봅니다. 예. 네. 네, 그렇군요. 근데 여전히 유럽 방향에 대해서는 오리무중인 것이 ECB의 강력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또 독일이라는 또 장애물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렇게 분위기가 이럴 때는 우리도 같이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다가도 꼭 결정적일 때 그렇습니다. 약간 또 이렇게 발을 빼는 듯한 움직임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시나리오를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사실 스페인만 잡는다고 해서 이게 될 일이 아니라 뭐 이탈리아라든지 또 얼마 전에 그 재무장관 회의에서는 미국 재무장관과 누가 만났나요? 독일 재무장관이었나요? 예, 예. 네. 그리스 얘기는 또 쏙 빼놓고 얘기를 했기 예, 예. 때문에 이게 한 가지를 잡는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지 않겠느냐라는 얘기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사실 유로존 문제는 뭐 굉장히 장기적 시각으로 일단 계속 봐야 되는데요. 그 관점에서 그 시장의 시나리오를 이제 세워야 되는데 그 시나리오에서 한 가지는 이제 유로존이 깨지느냐, 이제 그쪽에 상당히 많은 그 의견이 그쪽으로 좀 많이 몰려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유로존이 그 통합이라는 어떤 불안정한 상황에서 재정이나 은행 통합을 통해서 좀 더 강화된 연맹으로 가느냐, 이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을 겁니다. 근데 저희가 보기에는 그 유로존이 지속적으로 정치적인 불확실성을 안고 가면서도 그 유로화가 소위 깨지는 어떤 시나리오는 가능한 한 피하려고 하는 그런 그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요. 네. 중장기적으로는 상당히 시장을 지나치게 비관적으로 보진 필요는 없다 네. 판단하고요.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저희는 한 7월하고 8월하고 9월 초까지는 시장이 상당히 불안정할 것으로 기존에 이제 입장을 보고 있다가 최근에 말씀드린 것처럼 ECB의 입장 변화로 인해서 조금 좀 긍정적인 시나리오로 조금 변해갈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끝으로 아까 이제 22의 변화로 이제 시장이 좀 긍정적으로 8월 달에 갈 수 있다. 그 어떤 시장 대응 전략, 어떤 좀 요새 삼성전자 뭐 난리가 났습니다. 예. 네. 계속 그런 주도주 중심으로 좀 이렇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지 좀 끝으로 업종이나 종목별 대응 전략 이런 것도 좀 한번 좀 마지막으로 제시해 주시죠. 예, 아무래도 기술하고 가격 경쟁력이 가장 뒷받침되고 있는 거는 뭐 반도체 IT 쪽하고 그다음에 그 자동차 쪽은 계속 주도주로서의 역할을 할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 굉장히 낙폭이 많았던 특히 중국의 과잉 투자 문제 때문에 낙폭이 많았던 화학이라든지 그리고 유가 하락으로 따른 그 정유 그 섹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주가가 이제 낙폭이 심했는데요. 이제 최근에 시장의 흐름이 좀 변화되고 그다음에 중국의 어떤 그 정책 그 대응 가능성들이 많이 높아지면서 화학이나 정유 섹터도 이제 저점 매수의 관점에서 점진적으로 투자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예, 그리고 탑픽스로는 저희는 글쎄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우실 수 있겠지만 여전히 삼성전자를 탑픽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부분에서는 현대차, 현대위아 위아. 같은 그리고 화학 부분에서 아직 그 실적의 안정성을 보여주고 있는 LG화학, LG화학. 그리고 정유 쪽에는 SK이노베이션 등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네, 한맥투자증권에서 꼽는 하반기 투자 유망주인 거죠? 네. 네. 자, 이동수 센터장 모시고 8월 증시 전망과 어떤 투자 전략 같이 한번 들어봤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